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실존 철학 마지막 강의답게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죽음에 대한 문제는 의학에서 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또는 생명공학, 인류의 생명을 과학적으로 다루는 학문들에서 죽음이 주제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은 죽음을 하나의 질병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 사람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의 운명으로 이해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질병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서의 죽음은 결국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들어 죽음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앞으로 사람이 삶을 살아나가는 그 방향과 관련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죽음을 오늘날식으로 질병으로 이해해도 좋은지, 또는 우리가 5,000년 또는 5만 년 이상을 지속해온 생물학적 죽음을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건전하고 바람직한 것인지 현재 우리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죽음에 대한 저의 대답은 끝부분에 우리 말로써 간략히 주어질 것입니다. 인도는 성스러운 땅이라고도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성스럽다는 것은 모든 것을 고친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인도가 홀리 랜드 또는 성스러운 땅이라고 말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HK 방송을 좀 제가 인용해 왔는데요. 하나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두고 깊이 있게 다룬 그러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상당히 감명 깊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특히 우리의 상식을 잘 보여주는 실증 자료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장면만 보여드릴 텐데요. 시간 관계상 전체를 보여드리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울 도심 한복판 길거리에서 주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관이라든지 또는 죽은 사람을 직접 만나는 길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뉴욕도, 동경도, 또 전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죽음의 자리는 집도 아니고 거리도 아니고 들판도 아니고 이제는 병원이 됐습니다. 죽은 사람은 병원에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조문을 갈 때도 우리 죽은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는 냉동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화장을 하거나 또는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장례는 집안에서 치러졌습니다. 돌아가신 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어있는 모습을 또 깨끗이 닦아내는 모습을, 또 실제로 주검을 만져보고 또 그의 얼굴을 통해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왔지만 오늘날에는 그러한 장례나 죽음의 의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인도 바나라스는 바로 이 화장터를 위한 도시다 라고 불릴 만큼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화장터입니다. 이 도시가 화장터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반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인들의 삶의 핵심에는 이러한 장례가 있습니다. 2시간 정도 주검을 불태워서 그들은 신의 땅으로 산 사람을 올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스러운 불꽃이라고 부릅니다. 인도인들은 이 시간을 위해서 평생 삶을 살아왔습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삶의 모습이 있을까요? 불교나 자이나교나 힌두교는 삶을 아픔과 괴로움의 연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이제 그러한 불교적 전통은 크게 퇴색을 했고 기독교 전통이 좀 더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끊임없이 기뻐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우리의 삶을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긴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삶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를 가르쳐 왔던 으뜸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겐지스 강이라고 하는 가장 성스러운 강의 물을 떠다가 죽은 자에게 뿌려줌으로써 이 성수를 통해서 성스러운 불꽃과 성스러운 물이 만나서 이제 그 영혼은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는 BC 5000년 이전부터 장례라는 것이 있어 왔습니다. 말은 좀 무겁지만 죽은 사람을 버려두지 않고 그를 묻어둔다는 것입니다. 무덤의 방식은 돌로 세우거나 불 태우거나 흙에 파묻거나 또는 나무나 오른쪽에 보이는 이 장면은 이제 우주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 과정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은 그 죽은 몸을 버리지 아니하고 어딘가에 고이 모셔두고자 하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억의 본질입니다. 기억은 우리에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잊히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무덤들은 기림을 위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좀 여러분에게 쇼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고 나면 삶과 죽음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아마 사뭇 달라질 것입니다. 한 편의 비디오 클립이지만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같은 사람이 그저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 장은 죽은 직후의 모습입니다. 죽음을 생각할 기회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전을 통해 아름다운 작별과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했습니다. 사진을 찍은 작가 발터시엘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 때문에 이 작업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Nehmen von ihren Kindern. Sie hatte 4 Kinder und sie hatte große Angst vor dem Abschied nehmen von ihren Kindern. Sie war sehr schwer krank. 이 사진 작가와 지금 인터뷰하는 저널리스트는 부부관계입니다. 30년 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는 끊임없이 누가 먼저 죽을 거라는 이러한 두려움이 싹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죽음이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물로 죽은 자의 얼굴을 찍는, 그리고 살아있을 때의 모습과 죽은 바로 그 뒤의 모습을 찍어서 비교해 줌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큰 충격을 주면서 오히려 살아있을 때보다도 죽어있을 때의 모습이 더 평온해 보인다는 우리의 죽음에 대한 선입견에 물음을 던졌습니다. 과연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 걸까요? 그것이 이 전시회의 물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죽음하면 떠오르는 자연사 외에 전쟁과 질병, 기아, 전 세계에 수많은 상처 입은 죽음들이 열려 있습니다. 이 장면 하나는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사진인데요. 저도 군대에서 이러한 모의 연습들을 많이 했습니다. 적을 생포하는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만약 그 생포가 전시였다면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여기서는 갈림길 정도로 죽음과 삶의 갈림길 정도로 아직 기회를 주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 타국에 와서 이렇게 참혹하게 죽임을 맞이한 이러한 유엔군 병사들은 어떤 죽음을 맞이한 걸까요? 그들은 왜 여기 와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시신은 수습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장면으로는 한쪽에는 인공기, 또 다른 쪽에는 태극기를 들고 빨리빨리 이쪽 저쪽을 택함으로써 삶을 애걸해야만 됐던 이러한 역사도 있었습니다. 죽음에는 사회 또는 역사적인 의미가 분명 간직되어 있습니다. 안중근의 지금도 우리와 평범한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죽음이지만 그 죽음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하지만 꼭 이런 질문을 덧붙이죠. 사람은 왜 죽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이나 저나 아리송합니다. 몇 가지 힌트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왜 죽게 되는 걸까요? 일단 가장 편하게는 심장이 멈추니까 죽죠. 간단히 볼 수 있어요. 호흡이, 숨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우리의 장기가 상하고 우리 몸이 옛날에는 파손되는 것. 중지만 갖고서 죽음을 판단했다가 18세기에 청진기가 나오면서부터 심장 중지를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삼았죠. 18세. 자, 심장이 멎으면 죽은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그래서 비디오 클립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심장이 멎으면 죽는 것인가? 그걸 죽음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열리질 않고 있네. 연결이 좀 끊기는 것 같은데. 컴플레이어.
잘 나가다가 네. KM 플레이가 안 깔려서 그런가요? 이것도 안 열리고. 네, 잠시 그러면은 말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장 수술을 하게 되면 심장을 잠시 인위적으로 멈추게 만들어야 됩니다. 심장을 멈춘 채로 수술하려면 심장으로 들어가는 피를 몸 밖으로 빼내서 그것을 산소를 집어넣어서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뒤에 다시 심장의 바깥쪽으로 반대쪽으로 집어넣어서 온 몸으로 피돌이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심장이 멎고도 우리는 아직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루팅을 해야겠네. 네. 오늘날 가장 넓게 받아들여지는 죽음에 대한 기준은 뇌사입니다. 여러분의 상식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뇌사는 브레인 데스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뇌사 가운데 이제 두 종류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장기 적출과 관련해서 장기 이식을 할 수 있도록 아직 모든 몸의 장기들이 살아있을 때 인정하는 뇌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뇌사로 인한 죽음까지 이르는 그러한 뇌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뇌사의 경우 장기 적출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경우 그 경우에는 법에서도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장기 적출을 하지 않는 경우는 뇌사는 아직 법적으로 죽음이 아닙니다. 모순된 법 체계를 갖고 있는 거죠. 장기 이식을 할 수 있을 때는 장기 이식을 전제로 했을 때는 죽음이 되고 장기 이식을 하지 않을 때는 뇌사가 죽음이 인정으로 안 되는 이상한 법률 체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죽음에 대한 완벽한 정의는 세포사일 겁니다. 우리 몸이 썩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은 뜰지 못하겠네요.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던 심장. 21세기에도 여전히 심장 정지는 네, 여러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데 우리 신장 수술을 가장 잘하는 병원은 세종병원입니다. 시옷병원은 세종병원입니다. 혹시 관계 있는 분이 계시면 세종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공판막을 이식할 것입니다. 네, 심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 수술을 위해 잠깐 심장을 멈추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심장을 정지해주는 약물을 주입해주거든요. 그럴 때는 심장을 정지시키고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을 모두 차단해 몸 밖으로 뽑아낸 후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산소를 공급해 다시 전신으로 운반하는 심장의 역할을 체외순환기라는 장비가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걸 생략하고요. 뇌사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임종하고 말기라는 용어의 혼란입니다. 그거는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느 선부터를 사망이라고 할까? 자, 언제 죽음이라고 우리가 선언해야 될까요? 연명치료 중지 대상으로 거론된 것은 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연명 치료를 등의 말기 상태와 중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대한 돈도 들어가고 연사 상태 환자의 고통에 관한 문제가 남아있고 품이 있는 죽음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언제 사람이 죽는지 죽음의 기준을 되고요. 심장 박동은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심장이 멎지 않기 때문에 다만 뇌는 다 이미 다 죽은 상태인데 그걸 뇌사라고 얘기하거든요. 뇌사는 한 14일 정도면 진행이 완료돼서 뇌가 마치 미지근한 물처럼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뇌사는 돌이킬 수 없는 과정입니다. 되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뇌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심장과 숨과 모든 감각이 멈추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정이라는 이 하나의 전제를 갖고 뇌사가 진행되는 순간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심장이 멎으면 그 즉시 사람이 쓰러지게 됩니다. 총을 맞으면 그 즉시 사람이 쓰러지게 됩니다. 심장이 멎는 순간 우리는 그 즉시 모든 기능이 정지돼서 쓰러지게 됩니다. 뇌사보다도 더 강력한 죽음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뇌사는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요청이 됩니다. 교통사고 환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치명적인 회복,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 유가족도 환자들의 가족의 그 도움을 통해 가지고 장기 이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되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입이 된다면 이런 자동차 사고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그럼 장기 이식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난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탈출구로 삼는 것이 바이오닉스, 다양한 방식으로 인공장기나 대체 장기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심장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소형 심장도 이미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장은 죽음의 결정적 기준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고, 대신 뇌사는 돌이킬 수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뇌사가 죽음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죽음을 하나의 기준 문제로 환원할 수 있는가? 죽음이라는 것과 죽음의 기준이 같은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연구가 되는 NDE라고 하는 임사체험에 관한 연구를 간략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의사입니다. 그는 매일같이 아프거나 죽음이 임박한 사람과 마주하는데 한 번은 그 죽음이 자, 의사 자신이 In 1994, I was at a family gathering. 합리적인 진단을 통해서 또 과학적인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When the phone station that I was in got struck by 그런데 lightning, 스스로의 경험이 I saw a 의사로서의 어떤 flash of light coming 확신을 from 좀 넓혀 주었습니다. 다른 세계가 있다. 이성적인 그의 성격이나 판단과 관계없이 피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벼락을 맞았는데 그리고 그 뒤에 논리와 이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죽은 줄 몰랐습니다. and she got right down to me and then ran by. And I thought, well, that's pretty strange. And I turned. 현재 이 부분을 연구하는 게 양자역학에 있습니다. I saw my body 놀랍지만 인간의 영혼이 I saw her 몸을 떠나서 양자 형태로 일정 기간 I could see them. 존속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But they couldn't see me or hear me, and I tried calling to them. 번개를 맞은 일이 있고 나서 토니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이 선율이 의사인 토니는 이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의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번개 소나타라고 이름 붙인 이 곡이 바로 그 음악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죽음도 토니는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대로 피아노를 쳐본 일이 없었지만 지금은 임사 체험자는 임사, 작곡자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난 사람을 얘기합니다. or you have no brainwave activity, you are quote 과학자로서는 이렇게 but clearly 뇌사나 that's going to evolve. 심박사를, 심폐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사회적 기준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 체험을 통해서 토니는 그것이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건 아니다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열어놓게 됐습니다. 오늘날 임사체험에 관한 리포트는 1년에 1000명 정도씩 보고가 됩니다. 가장 간단한 실험이 있는데요. 과연 임사체험자들은 정말 죽은 뒤에 다시 되살아난 걸까요? 어떻게 알죠? 이것을 실험하는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네. 왜 그렇지? 다시 이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길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임사체험에 관한 연구는 이제 21세기 들어서 아주 많은 흥미를 끌고 있는 주제입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지만은 우리 동네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다가 관에 들어가 계셨다가 관을 두드리고 나오신 적이 있으시죠?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겠지만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임사체험자들은 크게 과정을 자기 몸을 떠나서 위로 떠올랐다가 빛을 따라가고 어떤 강물을 건너간 뒤에 건너가는 가운데 다 건너기 전에 이편에서 누군가 자기를 불러서 되돌아오는 과정을 거쳤다고 공통적으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되살아난다는 이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실제로 많은 증언들로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미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됐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죽음의 기준과 죽음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새로운 물음으로 이제 그것을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웨어 프로젝트라는 떠나가는 심장마비로 이미 죽음을 맞이한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10에서 20% 정도 되살아납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심장마비, 심근경색 환자들 가운데 실제로 죽었다가 심폐소생술을 통해 가지고 10에서 20% 정도가 되살아납니다. 의학적으로 분명히 죽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죽었을 그 당시에 어떤 의식 활동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 그 사람이 무엇인가 기억을 하고 의식을 알아차렸다는 것이 자꾸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증명을 해보고자 하는 실험입니다. When people claim to have had experiences, so you may know this, that people who have gone through death, if we bring them back to life, some of them will tell us that they could watch. 현재 이런 임사 체험자에 관한 보고들은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관심 있으시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So in order to find out whether they really 침대에 누워있던 죽은 사람이 place pictures in the hospital, 일정 기간에 갑자기 침대 위로 떠올라서 천장에서 자기 몸에 벌어지는 모든 활동을 바라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몸이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을 건너는 데까지 도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몸이 다시 되살아나면 그 즉시 다시 자기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We should start to think of death differently. Maybe we should define 네, in terms of 간단한 실험이었지만은 consciousness 그 of a person. 결과는 What is that thing that makes them 아주 into who they are? 충격적입니다. Because the evidence suggests that it may be continuing for a period of 사람이 time. 죽은 How 뒤에 long, I don't yet know. But I think 어떤 this 방식으로든지 is 간에 that will be able to answer 감각 the question 기관을 you're asking me in terms of 통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지금까지 이해한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49제라는 것을 지냅니다. 49일 동안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고 믿었던 것이죠. 물론 각각의 종교마다 제가 살펴보니까 힌두교나 자이나교는 죽자마자 4시간 이내 장례를 치릅니다. 되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죠. 불교는 보통 49일까지도 100일째까지도 지내기도 하고요. 한국에서는 유교로 정식화돼 가지고 3일장이나 5일장을 치르게 됩니다. 아마 시골에 가서 어른들이 장례 치르는 걸 보면 최소 3일은 기다려야 한다고 믿고 있을 겁니다. 그건 단순히 장례를 치르기 위한 기일이 필요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망자가 죽은 사람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초혼이라고 그러죠. 떠나는 넋을 불러들이는 의식을 합니다. 그 의식을 통해서 떠나던 넋이 자기 몸속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러한 새로운 어떤 과학적 또는 탐구를 통해서 죽음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그것 자체로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것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심장이 멎는다는 게 죽음이지만 그거는 죽음의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기준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사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가 누군가가 다시 되살아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죽음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꾸로 우리는 죽음이 더 어려워진 겁니다. 도대체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저도 딱 눌러서 떠오르면 참 좋겠는데 안 떠오르네. 답답하네요. 네. 대표적으로는 죽음에 관해서 우리가 가장 오래전에 알려져 있는 사자에서를 좀 보겠습니다. 이런 식이면 좀 곤란하죠? 또 사라졌네. 사자에서는 죽음에 관한 가장 오래된 문서입니다. 189개의 물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는 모든 대답이 아니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뻔한 대답을 적어놓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판매를 했을까요? 사자에서는 죽은 사람의 관 안에 넣어두기만 해도 그 자체로 사후세계의 다양한 괴물들을 특히 이제 풍뎅이를 두려워했었는데요. 이런 사람의 시신을 갉아먹는 이런 풍뎅이로부터 죽은 사람을 보호해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자의 서가 없으면 그는 실제의 죽은 뒤에 다시 되살아나지 못하는 실제의 죽음을 맞이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총력을 기울여서 돈을 모아서 사자의 서라는 문서를 샀던 것이죠. 보통 그 사자의 서 두루마리 하나는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싼 사자의 서를 일반인들도 이제 구입하게 되는데요. 이제 모니터하고 문제가 되는군요. 모니터가 안 떠오르네. 저걸 먹어야겠네. 이걸 보고. 다행이네. 이건 보이네. 모르니까 네. 요것만 보고 그러면은 뒤에서 삶은 죽음과 동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음이 기나긴 여정의 시작이라고 믿었으며 모두 영생을 기원했다. 아니 역시 사자의 서가 영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는 그 전에 심판을 받아야 했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4, 5세기에서 헤매던 영혼이 사자의 서의 내용대로 따라하면 결국 심판의 전당에 도착하게 된다. 이제 고대 이집트인들은 전기, 주기, 후기로 나눠가지고 죽음의 의미를 좀 다르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집트 문명의 핵심은 살아있을 때의 문명이 아니고 죽음을 준비하는 문명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정확히 죽음이 발견된 이후로 그 문명이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삶의 중심이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죽음에로 맞춰져 있던 것이죠. 죽음은 곧바로 우리에게 신에 대한 요청을 부르게 됩니다. 신은 단지 선하기만 하지 않고 심판의 기능을 맡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신의 원하는 심판에 맞춰서 선한 삶,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곧바로 10계명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우리 삶의 태도에 바로 이 사자에서 내용에 나와 있는 뭐뭐 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기게 되고 그것이 인류 문명 전체의 윤리와 도덕의 근간을 이루게 됐습니다. 사자에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다시 부활한다는 미이라 또는 이제 투탕카멘에서 보여줬던 네드 마스크와 같은 천년 왕국을 지난 뒤에 이 세계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환생의 기초에 있는 모든 문명입니다. Egypt was the home of Moses. It's easy to see a variety of ways in which the Book of the Dead and 제 여기 컴퓨터는 또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다시 부팅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가 좀 엉망이 됐네요. 이렇게 이제 하나의 문명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면서 이집트 문명은 글로벌하게 확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의 가장 결정적인
신의 심판이라는 내용이 곁들여지게 됩니다. 처음엔 그저 인간의 몸의 문제였다가 나중에는 세계관의 문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을 믿고 있나요? 그러면 이 세계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을 분명히 여러분은 연결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신을 믿지 않는다면 이 세계에서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풍성한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분명 신을 연결한 삶이 그렇지 않은 삶보다 훨씬 강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의 명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수행하게 되므로 신의 명령, 영원을 사모한다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삶 속에 실현하게 됩니다. 비디오 클립은 이제 그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요거를 볼 수 있는지 요거를 사실 보여주려고 제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건데 요거만 한번 볼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한번 마지막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텔로미어라는 건데요. 세포 속에는 이 촛불들처럼 점점 줄어드는 시계가 있다. 왜 우리 몸이 죽는 걸까요? 시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몸속에 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하, 죽음과 시간과 시계는 잘 연결이 됩니다. 생체 시계가 있어서 그 시계가 염색체 안에 마지막 끄트머리, 텔로미어는 끄트머리라는 뜻인데요. 염색체의 마지막 끄트머리에 저 부분이 닳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복제를 할 때마다 재생이 될 때마다 텔레미어가 닳게 됩니다. 약 10,000개의 글자로 만든 TTAGGG의 염기 배열이 반복된다. 이 부분을 텔로미어로 부른다. 염색체들은 이 텔로미어 덕분에 각자의 끝부분을 보호할 수 있다. 구두에 비교하자면 구두 뒤축에 해당됩니다. 저 부분이 닳음으로써 구두 몸체는 보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텔로미어를 염색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들이 텔로미어입니다. 붉은 점들이 줄어드는 게 보일 것이다. 자기 복제를 할수록 텔레미어는 줄어들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포의 텔로미어 길이와 65번 분열한 것을 비교해보면 65번 쪽이 몇천 글자 더 부족하다. 네. 젊었을 때는 자기 분열이 빠르게 일어나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기 분열이 느리게 천천히 결국 노화를 설명하는 방식이기도 하군요. 이렇게 하나의 DNA가 둘로 나뉘면서 갈라지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그러기 위해선 DNA의 이중 나선을 약간씩 풀어놓은 후 효소로 이 부분을 복제해야 한다. 네, 우리 생명 기계인 이 효소들이 나와서 DNA에 자기 복제한 뒤에 단백질을 갖다 붙여서 다시 이중 나선 구조로 꼬아주면은 새로운 세포로 재탄생되게 됩니다. 하지만 효소들이 늘 DNA의 맨 끝부분까지 맞춰놓진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부분은 자꾸 텔로미어는 갈수록 짧아지는 것이다. 텔로미어가 짧아지면서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지면 염색체들이 서로 달라붙어서 세포를 비정상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세포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분열을 중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짧아진다. 세포가 분열을 멈추면 노화가 진행된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했던 죽음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죽음 이해가 등장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산소, O3 문제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산소호흡을 하죠. 식물과 달리 산소호흡을 함으로써 폭발적인 에너지를 갖게 됐고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식물은 대신에 광합성을 통해서 폭발적 에너지는 갖지 못했지만 오랜 수명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죽음 현상이라는 것을 생물학적인 전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의 의미에서 몸의 죽음을 얘기할 때 이미 우리는 또 다른 의미의 죽음도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만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죽음이라는 것은 의미가 사라졌다는 의미에서 끝났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결국 무의미라는 삶이 아무런 살아나간다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 사실 자체가 죽음인가요? 사람들은 죽음을 이중적으로 이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몸의 죽음, 질병에 의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분명 의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분리할 수는 없지만 분명 같은 것은 아닙니다. 공무도화가라는 이 노래는 가장 오래된 자살을 노래한 이야기입니다. 공무라는 그런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의 광경, 자기가 목격한 하나의 장면을 노래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우린 그 사연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자살 속에는 분명히 두 남녀, 부부관계로 맺어 있던 두 남녀의 어떤 처절한 애환이 깃들여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우리에게 전승이 되어 오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는 죽음에 관한 수많은 신화들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없는 민족은 없습니다. 거꾸로 삶보다도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우리는 대개 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인생을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잃어버린 과거의 낱말들 가운데는 죽음에 관한 낱말이 이렇게도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정말 끝없이 죽음에 관한 낱말들이 나옵니다. 죽음에 관한 낱말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살아있을 때가 아니고 죽었을 때로 맞춰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는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삶을 칭송합니다. 그리고 삶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갈수록 삶보다는 죽음이 더욱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삶과 죽음의 관계를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사라는 말은 몸이 썩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넓적다리 뼈를 의미하는 낱말입니다. 사라는 것은 사람의 넓적다리 흰 뼈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나 할 일을 모두 마쳤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와 종은 그 차원이 전혀 다른 낱말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원화된 삶을 낱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삶을 두 갈래로 몸의 죽음과 마음의 죽음 또는 인격, 사람됨의 죽음 등으로 세분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복잡한 구분 때문에 그 둘을 모두 한데 아울러 말할 수 있는 상가라고 말하는, 상주라고 말하는 이 없어진다는 의미를 뜻하는 상자로 통일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의미의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오늘날 우리는 죽음이란 낱말로 죽음의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는 죽음에도 신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은 죽음의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프랑스 대혁명 때 귀족과 평민의 죽음에 대해서 평등을 요구했습니다. 귀족은 도끼로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반면에 평민은 교수형을 시켰습니다. 그거에 분개한 프랑스 시민들은 죽음의 평등을 달라, 그래서 모두 도끼로 목을 잘려 죽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단두대가 발명됐습니다. 스르릉 쾅, 이 소리로 죽음의 축제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신분적인 차별을 암시하고 있는 낱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우리는 삶의 평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죽음에 대한 평등도 추구하게 됐습니다. 이제 죽음에 대한 철학적, 실존 철학에서 말하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물음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던지게 되는 물음인데요. 죽음은 무엇인가? 본질을 묻는 물음이지만 결국 죽음을 파고 들어가는 또는 죽음을 쪼개나가는, 죽음에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무엇 물음의 본질인데, 과연 죽음에 쪼갤 수 없는 마지막 알갱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그런 본질이 있을까요? 죽음이 바로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낱말 아닌가요? 이렇게 죽음을 과연 이렇게 물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한 죽음은 단적으로 모운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모아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영어의 thing, 한자 우리말 사물, 이것이 바로 우리말로는 모운이었습니다. thing은 모은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모아지는 것, 사람들이 모이는 것, 어떤 것, 눈에 띄는 것, 이것이 thing이었습니다. 사물도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그것을 모운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 가지가 한데 모아진 것, 그것이 모운입니다. 그 모운으로부터 무엇인가가 펼쳐나가는 것이 맘입니다. 그리고 이 모은 것이 모아지고 흩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로 구체화되면, 형태화되면 그것이 몸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근본이고요. 그 몸이 몸이 되고 또 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몸이 무서워지거나 허물어져 죽처럼 바뀌는 일,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에 대해서만 쓰일 수 있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일에 대해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색깔이 죽었다. 그러면 생생히 살아있던 색깔이 허물어졌다는 뜻입니다. 퇴락했다는 것입니다. 바래졌다는 것이죠. 그때도 우리는 죽음이라는 낱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죽음 안에는 쓰러짐도 있습니다. 쓰러진다는 것은 더 이상 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린 꺼짐이라고도 부릅니다. 꺼먹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떠난다는 말도 쓸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또는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썼던 표현으로는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아갔다는 것은 왔던 곳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온 곳이 어딘지는 돌아가는 분은 알 것이지만 아직 안 돌아간 사람은 모른다는 독특한 무지를 담고 있는 낱말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죽게 되면 알게 될 텐데 죽기 전까지는 모르는 이상한 모름을 죽음 안에 간직해 있습니다. 또 나누는 것도 죽음의 한 현상입니다.
몸과 마음이 넋이 나간 경우 죽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 나간 경우, 이런 경우도 죽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이침이라는 것도 죽음의 한 현상입니다. 기르는 이가 없을 때,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을 때, 이건 이미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세 가지로 구분할 때 몸이 있고, 그 다음에 넋이라는 것과 얼과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넋은 이것과 저것을 연결해 가지고 눈과 귀와 또는 우리의 기억들을 연결하는 것, 이것이 넋입니다. 한데 아우르는 것, 그렇게 해서 한데 아울러진 것을 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굴도 하나의 넋의 구체적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펼쳐나가는 것은 마음입니다. 반면에 우리말로 한자 우리말로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비어있지만 어떤 식으로 비어있냐면 하늘과 땅, 사람과 신을 이어주는 방식으로 사통팔달로 비어있는 것, 이것이 영입니다. 영이라는 건 보일 수 없는 것이고 근본이 비어있지만 우리말로는 검다라는 뜻입니다. 검다라는 것은 색깔 개념이 아니고 바탕이란 뜻입니다. 모든 것이 어떤 색깔이든 그것이 다 연결되기 위해서 그 바탕을 가져야 되는데 그 바탕색을 검은물이라고 봤습니다. 다음에 온전하다는 의미로 온이라고도 썼습니다. 자,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것이 허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죽는가? 시간 관계상 제 답을 말씀드리자면 삶이 허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삶이 허물어지는 것. 그렇다면 삶이란 무엇인가란 이 물음이 제대로 대답됐을 때 우린 죽음도 비로소 제대로 대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자꾸 죽음의 문제를 죽음의 기준의 문제로 환원했던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죽음에서 본질은 삶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기준이 있나요? 무엇이 살아있다 또는 살아있지 않다를 가르는 기준인가요? 분명히 그것은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안다면 나는 이미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나는 분명히 살아나감의 방식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기만 해서는 마치 식물인간처럼 살아있기만 해서는 나는 삶을 살아나가는 자는 아닌 것입니다. 삶을 살아나가는 자는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감의 두 가지 측면은 분명히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하나는 넘어섬이고 또 하나는 들어섬입니다. 이러한 넘어섬과 들어섬을 이끄는 가장 근본적인 엔진, 힘은 세 가지의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고 싶다, 되고 싶다, 닫고 싶다. 이러한 마음의 한 단계, 쉽다라는 것은 쉽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고 저절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식품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근본 바탕에는 이런 식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죠. 먹지 않으면 물론 죽지만 이 먹고 싶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의 방향성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학생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것을 절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되고 싶음이었던 것이죠. 그 단계를 지나면 이제 이 세계를 바꾸는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되고 싶겠죠. 이런 것이 다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그걸 꿈이라고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저마다 자기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또는 자기 스스로 가장 값지다고 여기는, 값이라는 것은 제가 갚아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어디에다 쓰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거기에 값을 높이 매겼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래에 시간을 많이 쓰시나요? 그럼 노래가 여러분에게 가장 값진 것입니다. 내가 갚아나가는 그 나의 주어진 시간, 그것이 바로 내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윤동주는 시를 통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무소에서 꽃다운 나이에 죽임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바로 몸의 죽음이 아닌 의미의 죽음을 죽었던 것입니다. 그때 말한 그 의미라는 것은 자기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의미를 죽인 것입니다. 대신 그는 한 가지 부끄럽지 않은 자기 삶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어떤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세상에 흥정하는 흥정의 값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나에게 본디 주어진 값이 있는 것인지, 또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스스로 어떤 자기만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고 추구해 나가는 것인지, 그것이 과연 우리의 죽음을 이해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프롬을 통해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분명히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어디에인가로 이끌어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장 강력한 엔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기분도 말도 생활 태도도 모두 거기에 맞추게 됩니다. 튜닝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기 삶을 맞출 음계가 없습니다. 그는 늘 불협화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연주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스스로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추구할 줄 아는 것입니다. 명성황후의 죽음을 슬퍼하는 조수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이 명성황후라는 뮤지컬을 보셨다면 아마 잘 보셨을 겁니다. 과연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죽음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과 영웅을 가름하는 잣대였습니다. 신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웅이 될 수 없었고, 영웅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칭송과 찬상, 클레오스를 받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바로 죽음을 통해서, 내 앞에 닥친 그 죽음을 통해서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삶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삶의 끝남이지만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것처럼 삶의 그 너머나 바깥에는 아무것도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이데거가 삶의 바깥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것은 좀 건방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그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는 확언할 수 없습니다. 없다고도 있다고도 확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삶의 테두리 안쪽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삶의 바깥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그냥 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를 믿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야. 라고 말을 함으로써 결국 평균 수명을 언급하게 됩니다. 쭉 나열을 해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가 죽음과 관련해서는 가장 행복한 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0년대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을 한번 잠깐 살펴보시죠. 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환갑을 넘기는 게 쉽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 21세기로 오면서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은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저 자신의 이해를 좀 너무 강하게 표현하는 것 같긴 하지만요. 삶의 유한성을 깨닫게 해주는, 삶이 무한한 것이 아니고 삶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근데 언젠가는 끝난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는 하나의 축복으로 와닿는, 그리고 그 삶이 끝나기 전까지 모든 시간은 나에게 전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떠맡아야만 하는 나의 삶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시간을 어떻게 무르익게 만들 것인지를 또 펼쳐가는, 그것이 바로 나가섬의 근본 틀을 깨닫는 그러한 마지막 자리가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삶도 그리고 죽음도 사람이 스스로를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닌 겁니다. 죽음은 완성입니다. 죽음은 스스로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나의 전체를 얻게 됩니다. 내가 얻은 그 나의 전체는 내가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시대가 규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했는지 아닌지는 그가 죽은 뒤에 그 동시대의 사람들이 그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 코앞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로 우리의 유전자는 수천 년을, 또 우리가 이루었던 문명의 역사는 어쩌면 캡슐에 담아서 수만 년, 수억 년을 이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린 죽음을 단순히 끝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가장 값지게 무르익어서 열매로 만든 하나의 자기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